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남상미입니다.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 시간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 뉴스, 궁금한 뉴스를 선정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표 미디어날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명선 복대 카리타스 노인요양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반해 같은 날 치러지는 광역, 기초의원 재보궐선거는 유권자의 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도내 몇 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이번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선거구는 5군데입니다. 예. 시장 군수를 새로 뽑는 데는 없고요. 도의원이 1명, 또 기초의원이 4명인데요. 청주의 이 충북도의 구선거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도의원을 다시 뽑게 되고, 그리고 청주의 자선거구, 여기는 복대와 복명 일동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청주의 타선거구, 여기는 오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청주에 2군데가 있고, 제천의 마선거구, 또 괴산군의 나선거구, 이렇게 이제 기초 4군데에서 시군의원들을 새로 뽑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원장님? 네, 제가 주변에 좀 여쭤봤어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걸 알고 있냐.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것들은 알고 계신데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건 모르고 계시고, 의외로 재보궐선거가 뭐야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게 홍보에 대한 부족인지 아니면 그 국회의원 선거에 묻혀서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시민들의 관심에 무관심도 저는 한 몫을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이번 선거는 저희 지역구에서 일을 하실 분들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냉정한 시선으로 좀 바라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재보궐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제 묶어서 얘기하는데,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사실 다른 성격이거든요. 예. 재선거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선거가 무효가 돼서 선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선거가 무효가 되는 이유는 그 당선된 사람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건데, 대개가 이제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 재판에 가서 이제 마지막에 확정이 돼서 이제 선거를 다시 하는 경우죠. 예. 보궐선거는 그 자리가 비어서인데, 비게 되는 이유가 보통 작고하거나 또는 이제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하게 돼서 이제 그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 하는 것이 이제 보궐선거인데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청주의 충북도의 구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당선된 이욱희 전 의원이죠. 이번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예. 사퇴를 하고 이제 출마를 준비했는데 당내 그 공천에서 탈락되면서 이제 이 자리가 비게 된 거고요. 그 인근에 있는 이제 청주시의 자선거구의 경우에는 한재학 전 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면서 이제 이 자리가 비게 된 경우고, 나머지 그 제천과 괴산 또 청주 오창의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재선거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2개는 보궐선거, 뒤에 3개는 재선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할 텐데요. 이 비용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예, 헌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비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과시킬 수 없다는 선거 공영제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정된 공직선거법에도 역시나 지자체의 선거 비용은 당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 들으신 그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들 또는 정당에 조금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나 정당에게는 그 비용을 전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혈세가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이재표 대표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까 원장님께서 많은 그 유권자들이 관심이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거대 양당들이 제가 볼 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없는 이유가 그 거대 양당들은 재보궐 선거에 그 자신의 정당에 중대한 기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그런 당원 당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후보를 냈던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일사불란하게 양당이 모두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 총선에서 뭐 말실수를 하거나 뭐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후보 교체했잖아요. 이제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후보를 내지 않는 쪽을 결정하다 보니까 대부분 선거구에는 이제 거대 양당 중에 한 당만 후보를 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슈가 없이 가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다만 제가 볼 때 좀 주목할 만한 곳이 청주시의회 자선거구인데 여기에는 지금 이 민주당 의원이 사퇴하면서 빈자리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를 안 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냈고 양대 진보 정당, 그러니까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이 후보를 냈는데 진보단이라고 되지 않으면서 이제 두 명의 진보당 후보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후보가 양립하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예. 서명석 원장님은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공론화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많은 분들이 아셔서 아마 세금으로 나가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론화가 돼서 좀 제도적으로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충북은 5곳에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대생 증원 반대에 따른 농촌 지역 의료 공백 문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진천의 한 보건지소, 반경 5km 내에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입니다. 기초진료와 약 처방을 담당하던 의과 공중보건의 한 명이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생긴 서울국립중앙의료원으로 파견된 겁니다. 공보위가 사라지면서 주민들은 진료도 약 처방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거기 갔다가 그냥 왔다 그러더라고. 왜요? 의사가 없어서 혈압약 타러 갔었는데 결국 다른 보건소에서 방문하는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진료를 보게 돼 진료 일수는 이틀로 줄었습니다. 다른 데에서 출장 와주셔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오게 돼요? 그건 축소된 거죠. 청주의 한 보건지소에는 당분간 진료를 쉰다는 공지가 출입문에 붙었습니다. 의과 공보위가 충북대 병원으로 차출된 겁니다. 주민들은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거나 일주일에 하루뿐인 순회 진료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충북에서 차출된 의과 공보위는 전체 76명 가운데 17명. 절반인 8명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빠져나갔고 지역에서도 충북대병원 등 대형 병원으로 파견됐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에서 생기는 의료 불편 대책은 아직 파견되지 않은 공보위가 이웃 보건지소까지 순회 진료하도록 하는 게 전부입니다. 지역에 있던 공보위를 빼면은 당연히 그쪽에 그 전력이 약화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급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최대한 유지해주기 위한 방편이고요. 정부가 공보위 200명 추가 파견을 검토 중인 가운데 열악한 농촌 지역의 의료 여건이 더 나빠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국에 공중보건의를 차출하면서 의료 사태가 농촌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대표님? 네. 일단은 저 보도 시점 이후에 또 추가 또 차출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체 충북에 76명의 공보의가 있는데 3분의 1 정도인 25명이 차출이 된 상황이에요. 이제 그 공보의가 있는 거는 아무래도 농촌 지역 쪽에 이제 의료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파견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증평 같은 경우에는 2명 있는 상황에서 1명이 네. 이제 차출이 됐고 또 제천이라든지 보은 지역의 경우에도 6명 중에 3명이 나가게 됐거든요. 결국은 이제 1명 있는 지역은 계속 1명이 근무를 하고 쉬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나머지 지역도 뭐 근로에 대한 어떤 그런 피곤감이 쌓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공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물론 도시 지역에서 지금 병원도 지금 원활치 않지만은 이 병원이 거의 없는 시골 지역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아프지 않을 권리 또 아플 경우에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인 건강권이나 생명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더라도 농촌 지역에서는 그 공중보건의에 대한 의존도, 의료 의존도가 얼마나 높았는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살 수 있는 환자의 사망률이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 또 지방에서도 도시와 농촌 지역 간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은 농촌 지역에서의 공공의료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은요? 이번 농촌 지역 의료 공백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의대 증원 반대에서 불거졌잖아요. 근데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된 것이 의료가 불편한 농촌 의료 공백 문제 또는 지역의 의료 격차 문제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의견 충돌이 있고 그 충돌로 인해서 또 다른 이런 이중에 농촌 의료 공백이라든지 지역 의료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불거져 나와서 이번 논의 자체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더불어서 어떠한 제도를 보완하거나 아니면 정책을 만들거나 할 때 의견 충돌이 있고 합치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작용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상황은 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국민의 입장으로서. 그래서 이런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에 보완이 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나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의료 공백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공백을 메우기 위한 추가 대책이 좀 마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대학의 입장은 묘한 것이 의대생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어떤 경쟁력은 올라가기 때문에 뭐 당연히 대학 관계자들은 이 반길 일이고 또 그렇다면 과연 의대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교수들이 사직하고 있는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은 그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장기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서로의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대립하는 부분들은 의료의 어떤 그 회복성을 완전히 그 망가뜨려 버리는 결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 변호사님. 예, 거시적이거나 장기적인 대책은 아닐지라도 현재 지금 농촌에서 치료 자체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의료진들 가능하신 분들을 통해서 농촌 지역 그런 부분에 왕진 버스를 운용한다거나 또는 의료진을 확보할 수 없으면 도시로 모실 수 있게 그런 버스나 행정적 지원 등이 필요한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도시 지역에서도 휴대폰을 통한 비대면 진료가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마을 회관이나 읍명동 사무소에 가시면 그런 비대면 진료를 보실 수 있게 그런 행정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매년 전체 공중보건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 지역은 고령화 때문에 의료 수요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시군관념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 수도권 집중을 많이 비판하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의 안배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의료도 자본의 논리를 사실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들어가서 아이를 낳을 그런 가임기 여성이 없는 시골 농촌에다가 산부인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예, 그건 생존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도내에 이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16개가 있는데 그 중에 11군데가 청주에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병의원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환자를 모셔오거나 아니면 환자를 찾아가거나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시급한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큰 병원들이나 이런 데서 좀 하고 타 지역에 잘 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좀 해서 도서에 병원선이 다니고 또 이 셔틀로 다니는 그런
그 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도 그것들을 이제 시급히 좀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역이 혹시 어디죠? 일단 경상남도 같은 어. 경우에 제가 이제 한번 취재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이제 버스를 운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뭐 그 외부 도서를 다니는 그런 병원선이 있다라는 것도 제가 보도를 봤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오지를 가는 이제 그런 그 배나 버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 지역도 그렇게 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가 들면서 병원 이용 횟수는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농촌 지역은 점점 더 고령화 되어갈 수밖에는 없고 또 의료 접근성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시대에 좀 역행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에 대한 이제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조금 반론을 제기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산부인과는 제가 농촌에 있다 보니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개념일 수 있는데요. 아이 낳을 사람들이 없는데 산부인과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도 이제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공성을 확보한 그 산부인과 진료 받을 곳이라도 있어야 여성들이 이주 여성들이 또 많거든요. 네. 좀 거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서 이제 원격 진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원격 진료도 어느 정도 그게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더군다나 농촌 지역의 고령의 어르신들한테는 좀 한계가 많고요. 그것도 행정적인 지원과 이런 시스템들이 좀 마련이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단양은 의료원 개원 준비를 하면서 의료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4차 공모까지 갔다고 합니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촘촘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또 요즘에 그 사적인 보험들, 뭐 실비보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 병원 문턱이 높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점점 뭐냐면 이제 구매력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 의료 이런 쪽보다는 그 요즘에 말하는 뭐 미용이라든지 또는 웰니스나 이런 부분에 건강 관리나 이런 쪽으로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제 병원이 가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 때문에 그 시골 지역으로는 병원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앞으로의 시대 이게 지금 당장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인간의 어떤 위기라든지 불행이나 또는 그 안전 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공공화하는 정책을 국가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단양이 아무리 그 뭐 의사들의 월급을 올린다고 해서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대의 일정 부분은 뭐 요즘에 나오지만은 그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두고 뽑는다라든지 또는 이 공직으로 뽑는 의사들을 갖다가 파견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하지 않으면은 자본이 알아서 그렇게 시골로 가진 않는다. 돈 있는 곳으로만 간다라는 그걸 좀 명심해서 앞으로 어떤 그런 국가의 어떤 그 이 안전 위기 뭐 인간의 어떤 행복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은 최대한 좀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변호사님. 예, 의료 역시 자본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오히려 치안이나 소방처럼 공공적인 면도 강하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검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공중보건의료법에도 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의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재원을 보조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료 분쟁과 관련해서 사실 국가는 좀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의 내는 목소리나 행정적, 의료적 지원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장기화될 수도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좀 앞장서셔서 책무라는 생각을 갖고 이건 법적인 부분은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는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도시 생활도 했었고 또 농촌에서도 좀 생활을 했었는데 도시 지역은 자본의 논리가 어느 정도 통하는 반면에 농촌 지역은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두 분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공공성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거를 민간 시장으로만 놓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어느 정도 정말로 고민되어지는 지역에는 국가적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를 확보를 해놓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 의료 공백 문제에 관해서 총선을 준비하는 분들, 특히나 각 정당에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정치라는 것이 이제 사실 표를 보고 가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에 또 더 많은 자본이 있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도 적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 정치에서 여성이나 청년이나 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소외를 받는 것처럼 저는 이제 시골도 또 같은 논리로 이 소외되다 보니까 점점 이 어떤 그 인구의 쏠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행정구역 개편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우리가 항상 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50년 뒤, 100년 뒤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를 보고 정치와 행정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체리와 복숭아, 사과 등 과일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음성군 소이면.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지만 때 아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60년 넘도록 영업하던 우체국이 다음 달부터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우편과 금융 업무는 불편해도 참을만 하지만 문제는 택배를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산물도 주문을 받아 택배로 보내는 게 일상화된 요즘 생계의 한 축이 무너지는 셈입니다. 타 택배 회사는 농산물을 생물이라 취급을 안 하고 우리 소이면에 과일철에 되면은 한 1000박스 하루에 1000박스씩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우체국이 문을 닫게 되면 군청이 있는 음성읍까지 오가야 합니다. 바쁜 농사철에 시간 내기도 어렵지만 차 없는 나이 든 농부에겐 더 어려운 과제입니다.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나 노령화 계신 분들은 직접 제품을 들고 나가서 먼 거리에 있는 곳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서 접수를 하고 오신다는 게 너무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 10,000명에 이르던 소이면 인구는 2,8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더불어 역과 파출소, 학교 등 하나둘 공공기관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달이면 우체국도 없습니다. 시골 우체국의 공공성을 따지기 이전에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체국 폐업에 따라 고령의 농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자,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원장님? 폐업만이 답일까라는 생각이 먼저 가장 들었고요. 물론 폐업까지를 결정하는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서는 경제적인 손실, 그게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결정이다라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 정당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영상에 나온 것처럼 지금은 모든 시장이 온라인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라는 것을 우리는 빼서는 일상생활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데요. 이분들이 본인들이 수확해낸 수확물을 어쨌든 팔로 개척을 하고 판매하고 이러는 가장 큰 유일한 통로가 택배일 수밖에 없고 얘기 나왔던 것처럼 생계일 수밖에 없는데 좀 강하게 얘기를 하면 이 생계를 끊어놓는 거랑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참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었고요. 또 더불어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일각에서는 농촌 살리기 운동, 농촌 살리기 프로젝트, 농촌 살리기 정책들을 내놔라 그리고 하자라고는 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농촌 죽이기가 또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건 뭐지? 정말 그 주민의 입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쪽에서는 농촌을 살리자, 한쪽에서는 또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고, 그래서 좀 가장 안타까운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좀 공공성 있는 기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민간 택배사와는 좀 다르게 공공성 있는 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좀 가지고 가서 그냥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책무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장 수익이 없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공공의 역할로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본다면 지금 당장 폐업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보류하고 또 국가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체국은 지금 보셨다시피 단순히 뭐 택배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편 등기부터 시작해서 뭐 예금, 보험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 금융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그 금융 서비스 부분에서는 크게 적자가 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노조에서도 얘기를 하시는 게 거기에서의 흑자가 난 부분을 그런 우편이나 택배 서비스에서 좀 메꿀 수 있는데도 이렇게 사실은 이런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폐국하는 우체국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건 무리한 폐국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공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좀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실제로 음성 그 국민들께서 충청 우정 서비스에 이제 항의문, 뭐 건의문도 전달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뭐 이 우체국 운영에 있어서 인원을 좀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출장소 개념으로 어떤 서울의 한 경우는 보니까 행정복지센터의 한 공간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좀 축소되었지만 업무를 계속 보고 계시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한 일체 폐국이 아닌 다른 다양한 방법을 좀 고민해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네. 대표님.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인간의 어떤 노동에서 이 잉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계산하는 것도 시작해가지고 음식 주문하는 거, 그다음에 은행에 가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은행 창구를 오래간만에 한번 가봤는데 이제 요즘에는 은행들도 많이 문을 닫고 있어서 사실은 이 온라인을 잘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소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영상을 봤지만은 이곳 주민들은 이제 반드시 어떤 택배를 보내야 되는 그것이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인데 그거 자체로부터 기회가 박탈되는 거는 이건 저는 어떤 그 국민의 기본권, 농민으로서 고령의 농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어떤 그런 기본권을 박탈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책이 필요한데 그렇다면은 이 역시 또 지속 가능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저도 좀 생각했던 방법이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행정기관의 건물을 같이 공동 이용한다라든지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르면 오는 방식의 예. 그러니까 시골에 실제 이제 시골 학교들이 이제 많이 폐교가 되면서 결국 이제 그 스쿨버스가 다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집적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스쿨버스가 다 다니는 것처럼 그 계속해서 마을을 좀 순회하는 뭐 이런 형태의 택배 트럭이 다니면서 예. 수거해 가는 그러니까 부르면 오는 거 이상으로 뭐 지정된 시간에 항상 가서 수거해 오는 방식으로라도 운영을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셨고요. 자, 농촌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이나 어려움, 뭐 우체국 폐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제가 농촌 생활하면서 농촌에서 이제 복지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체감했던 거는 의료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저는 교통이 제일 불편했습니다. 교통. 네, 그리고 농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지역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읍과 면, 또 면과 면, 또 면 내에서도 이동거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멀 수밖에 없고 편도 지역 간의 거리가 편도 뭐 45분에서 1시간 반씩 그럼 왕복만 하더라도 2시간, 3시간씩 이제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 버스나 이런 것들은 원활하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아서 교통편이 저는 가장 불편했고요. 체감도도 높았고 그리고
또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한테도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그러면 아우 교통 좀 어떻게 해결해 줘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농촌 지역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보면은 가장 이동권이 확보가 되어야 생활에 어떠한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농촌 지역에서 많은 것들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교통편의 불편성은 좀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르신들이 70이 넘으면 인지가 조금 저하되기 때문에 이게 이 고령으로 인한 면허증을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도 있었잖아요. 근데 농촌 지역에서는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 자가용이 아니면 이동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농촌에 같이 더불어 살면서 제가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70, 80대 노인들도 운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잦은 사고율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많은 부분들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저는 교통에 대한 것들도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행복택시라는 것이 2015년부터 그 시행이 되기는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뭐 1,000원 정도의 비용만 내면 유동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수요 공급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불편한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행복택시는 500원입니다. 500원. 아, 네. 그리고 수요응답형 버스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은 그나마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만족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제도들이 한번 시행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그 대중교통 접근이 안 되는 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렇죠. 제가 100일 동안 수요응답형 버스도 체험해보고 기사도 쓰게 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하기 위해서는 청주시의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다 바꿔야지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통 사각지대가 없게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어떤 그 방법으로 없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모든 버스가 다 들러서 돌아서 가게끔 만들어 버리면 사실은 그 버스를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송 오지에서 그 청주 시내까지 나오는데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 행복택시라든지 또 수요응답형 버스의 경우에도 저도 이용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앱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좀 그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또 그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진보다리를 갖고 나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수요응답형 버스는 그 사람만 간신히 탈 수 있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그 이제 뭐 시장으로 이렇게 물건을 팔러 나오거나 사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의 솔루션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이런 교통의 불편함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프리패스가 다 어르신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무료로 교통을 이용하시면서 3, 4, 5 모이셔서 어디 온천도 가시고 이런 부분에 있는데 농촌 지역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도시보다 어르신들의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이 더 높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요즘에는 뭐 새벽 배송 그래서 쿠세권이라고 해서 도시 사람들은 쉽게 물건을 받고 주문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 농촌 지역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에 비해서 생필품이나 음식의 가격이 더 높기도 하고요. 또 아까 우체국 폐국과 관련해서도 어르신들께서는 노령연금이나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조차 찾기가 어렵다. 금융기관도 많지 않아서 이런 호소를 많이 하고 계신 여러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서 저희 그 지방 소멸이라든지 농촌 소멸의 얘기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촌 인구 감소 또 농촌 소멸 문제를 우려하면서도 정작 이런 우체국 같은 곳을 폐국하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 같은데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내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정치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그 출산 장려나 이런 것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출산 장려를 하지 말자는 말을 이제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 경쟁적으로 뭐 아이 낳아라 이렇게 해서 낳으면 돈 얼마 주고 뭐 이런 식의 를 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 아이들이 과연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취업을 할 때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시골에서 태어나도 성인이 되면 다 아까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심지어는 제가 볼 때는 노숙을 하고 국어를 하려고 해도 서울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대한민국 현실을 생각할 때 이 포퓰리즘 정치의 끝판왕인 이런 그런 정책보다는 적어도 50년, 100년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사실 그 시군 소멸 얘기하는데 그 군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0명이 살더라도 그 1000명 안에 우체국도 있고 또 젊은 청년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이렇게 그 마을의 구성비만 정상적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농촌을 떠날 수 없는 어르신들만 남아 있는 농촌이 사실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뭐 컴팩트 시티를 만들어서 모여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모여 살게 한다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그 어르신도 일할 수 있는 그 서서 일할 수 있는 뭐 이런 형태의 협동 농장을 만들고 공무원들, 농업직 공무원들은 저는 저기 앉아서 펜대 굴리지 말고 농사 짓는 걸 도와주는 일을 해서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협동농장도 만들고 그리고 이 특히 교육 특구, 농촌 유학이란 말도 있는데 농촌 지역의 학교에 뭐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보완을 해서 가족이 함께 내려가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정책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거대한 도시와 주변에 있는 어떤 군들이 서로 협력할 때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하는 부분들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뭔가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이게 지금 있는 어떤 기득권의 이런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이고 과거의 노무현 정부나 그 이명박 정부 때 얘기 나왔던 행정구역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한번 저는 좀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합니다. 네, 예, 행정구역 개편. 정치가 이렇게 서로 뭐 천군백군 싸우는 식으로 해서는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결론은요. 그냥 생활의 편리성을 높여주면 저는 농촌에서 살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도시 생활을 하고 농촌에 있는 주민들이 도시를 찾아 떠나는 거는 생활의 편리성이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다 논의하는 것들이 농촌 지역의 편리성을 떨어지는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시골 지역에는 공공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람이 사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서 살면 살만한 곳이 되고 그리고 그 살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또 다른 문화들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이 또 활성화되고 그런데 지금은 농촌 지역의 모든 편리한 있는 서비스들이 경쟁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밖으로 지금 다 빼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만 남고 기타의 것들은 남아있지 않으면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못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경쟁력, 시장화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로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공성이 좀 필요한 곳에는 국가적인 책임감을 좀 가지고 그곳에 이제 공공성을 좀 투입을 하고 또 그 텃밭을 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도 좀 숨쉬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유입돼도 또 다른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나중에는 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럽게 그들로 인해서 시장화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해보는데요. 그냥 너무 단타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답이 안 나오니 빼. 해보고 답이 안 나오니 다른 정책. 이게 아니라 정말로 길게 좀 바라보고 지금 세대에서 어떤 이익을 볼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 그러니까 대표님이 지금 계속 정치에서 할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것도 공감이 가는 게 지금 내 임기 동안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부작용만 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 내려놓고
내 임기 때 시작은 했지만 다음 임기 때 넘겨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좀 정말로 선진국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편의성 강조해 주셨고요. 자, 변호사님. 예, 같은 얘기인데요. 결국에 농촌 지역의 그 주민 이탈 방지와 이를 통한 정주 여건 강화가 결국 필요하다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를 통해서 농촌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대비 뭐 보조금, 수혜금을 책정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띄어서 적극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야 되고 이를 통해서 예산도 많이 부여를 해야 행정적 지원, 재원적인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도 아프면 농촌을 떠나고 이렇게 생계가 막히면 또 농촌을 떠나야 되는 현실이 생기니 이 부분도 유타를 받고 또 인구 유입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는 농촌을 떠나야 할 이유보다는 다시 찾을 만한 이유가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나눠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를 선정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본 월간 뉴스 분석. 지역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시사토론창 3월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